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 그리고 불출마를 권하고 있는 인류한 혁신위의 행보 끊임없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반격에 나선 모양새.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여원 산악회 15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장 의원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사상 노후의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네, 예. 부산 사상구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수도권 출마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난 11월 11일 장 의원은 자기 지지 기반인 여원산악회 15주년 행사에서 사상구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그런데 서울 가래요, 서울 가랍니다라고 하면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겨냥을 했습니다. 예. 회원들이 안 됩니다 소리를 치니까 장 의원은 아버지께서 정치를 할 때 자리를 탐하지 말고 업적을 탐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버티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추가 압박도 있었는데 혁신위를 조기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네, 일부 언론은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하는 가능성을 스스로 염두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김경진 혁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초기에 조기 종료 검토 의견이 위원 간에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조기 종료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이후 기자들에게 시간을 주면 100%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진들이 움직일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미 부산을 떠나서 서울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른바 윤핵관이 사실상 해체됐다, 없다라는 말도 했군요. 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 당내 다수 중로는 인요한 위원장의 이야기를 대통령의 주문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그 근거로 이용 의원의 행보를 들었는데요. 대통령 메신저로 유력하게 당내에서 통용되는 분인데 이 의원이 혁신위에 공개적으로 호응한 유일한 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제원 의원 때문에 대통령이 머리 아플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한 하 의원은 윤핵관 해체 국면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용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인데 불출마 선언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서 어쨌든 답을 내놓은 불출마하겠다. 그런, 예.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용 의원이 대통령의 진짜 측근이다 이렇게 하 의원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인요한 혁신이 조기 종료 카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일이 지금 대통령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진짜 진위가 뭔가라고 하는데 저게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그렇죠. 김한길 위원장의 뜻인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의 한 말이 참 재밌거든요. 그런데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며 서울 가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센 얘기를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면 그 이뇨한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사실 대통령 뜻에 가깝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의 말을 종합을 하게 되면 좀 처음에도 그랬거든요. 도대체 왜 중진들 나가라고 하는 건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는 뭐 통합, 두 번째 희생, 3번 청년 이런 구호에 맞춰 가지고 그냥 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윤핵관이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장제원이나 누군가 나가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나가야 되는가.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당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 모호하다. 그동안에 이제 모호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의 말 들어보니까 윤핵관 해체라는 말, 그러니까 대충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당에 이제 혁신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문득 드네요. 예, 뭐 저희 한판 내부자들 그 방송할 때도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서 더 이상 윤핵관 쪽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김 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 활동 현재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라는 장제원 의원의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울 가면 떨어질 테니까 정치 인생 연장이 안 될 거고. 그 부산에 있으면 정치 인생 연장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좀 부산에 약간 이해가 안 있으면 돼서. 지금 예. 이 산악회 4,500명 사람 모았잖아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지역 선거라는 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는데 본인 갈라져 나와서 본인 가진 표에다가 무소속으로 하면 지난번처럼 또 이길 수 있다라는 선언을 사실상 한 걸로 보거든요. 예. 내가 살 길은 부산에서 무소속 출마지 서울 가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서 서울에 가면 정치 인생을 연장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규모 행사를 한 것 자체는 자르면 난 무소속으로 나간다. 뭐 경선을 붙이면 붙이고 마음대로 해라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27년에 대선 치르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28년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예. 지금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까지 파도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좀 장제원 의원은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면 이용 의원 이분 뭐 4년 동안 무슨 정치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이용 의원. 예, 예. 대통령실에 성명서 몇 줄 읽은 거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육모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들 뒤통수 쳤던 건 기억이 나는데 뭐 본인 지금 하남에 출마하려고 제가 뭐 듣기로만 해도 뭐 사방에다가 현수막 걸다가 현재 있는 하남의 지역위원장한테 잘 안 되니까 접은 거면서 예. 대단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처럼 말한 건 좀 이상해 보이네요. 이게 그 최알량한 정치인을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이거 말을 잘 보면은 예. 네가 서울 가야지 네가 이 당에서 살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그렇지. 같군요. 그런 말을 들었다는 느낌이 그런 말을 듣지 않고선 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수민 평론가 고개 네. 끄덕끄덕했어요. 맞습니까? 이 해석이?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예.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살려고 알량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지역구에 남아야 남아 있어야죠. 저도 그게 된다라는 궁금했어요. 아닌가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발언한 걸로 봐서는 이제 앞에 누군가가 진 작가님 말대로 서울에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 굉장히 근거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럴싸한 언어학적으로는 그래요. 주장이라고. 언어학적으로는 네. 이건 상당히 어떤 협박성 멘트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특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정치 생명을 갖다 계속 하려면은 올라와야 이번에는 된다. 너 한번 희생해야 된다는 말을 누군가한테 들었다는 거겠죠. 저 특정 상대의 구체적 발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중 앞에서 갑자기 어떤 진심이 나와버린 그리고 맥락이 나와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용호 의원을 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의원 말고 이용호 의원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또 얼마 전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맹비난했던 송영길 전 대표 오늘도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지난 9일에 출판 기념회에서 한 장관에게 어린 놈이라고 비난을 했다가 예. 한 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는 반박을 받았는데요. 이 후지다라는 단어를 이번엔 송 전 대표가 반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또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586 세대가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못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은 사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 흘려 일을 해봤나라고 하면서 자신은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 장관과 달리 전세 아파트에 산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한 장관이 인사 정보를 다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한다면서 진시황 때의 환관 조고의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말씀 오늘 또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는 것 같군요. 네, 우선 송 전 대표는 비례대표 제도가 병립형이 될지 연동형이 될지를 봐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동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동형이 유지된다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는데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만드는 위성정당 대신에 가령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 밖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정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장관과 연대할지에 대해서 조 전 장관도 명예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최근 송 전 대표, 조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묶는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아마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실 걸로 생각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법무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설전, 그리고 또 이외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SNS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과격한 발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 강성 지지층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짓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뭐 언어가 좀 선을 넘었더라고요. 뭐 그 상스러운 욕까지 나오거든요. 이놈 뭐 자식부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보통은 이제 질타를 받죠.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는 질타를 받지만 특정한 인구 집단,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환호를 받거든요. 예.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좀 당에서 위상이 좀 뚜렷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총선 때 공천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금 쏟아놓는 것 같아요. 욕설들을. 자 김 소장님. 일단 전 한동훈 장관 73년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73년생 예. 맞죠? 예. 예. 제가 72년생인데요. 예. 어린 놈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리지 않아요. 예. 대학을 가잖아요, 자녀가, 그죠? 예, 저는 이미 대학 간 자녀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예. 한동훈 장관 딸도 이미 대학을 진학했죠. 그렇죠. 그런 상태라서 이분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아직도 50대, 즉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리게 보이는 모양인데,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본인 세대가 아직도 주류이고 50대가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은 좀 이게 은연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불쾌한 거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 젊을 때는 그들이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 모욕하더니 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젊은이들을 모욕한다. 심지어는 뭐냐면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여성 의원인데 이름을 까먹었네. 그 사람은 유정주 의원.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보다 3살 어려요. 예. 그런데 3살 나이 든 사람한테 또 넘 그러고. 예. 그래서 코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또 2부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KBS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박민 신임 사장 취임을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방송이 이제 파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박민 KBS 신임 사장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보도본부장 등 간부 9명과 주요 부서 국 부장급 보직자 60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조치들이 내려졌는데요. 뉴스9을 4년간 진행한 이소정 앵커, 제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기자가 하차했습니다. 예. 시사 프로 더 라이브의 경우 진행자 최욱 씨 하차는 물론이고 방송 자체가 결방되면서 당분간 코미디 또는 드라마 프로로 대체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하차된 출연자들은 당일이나 전날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고 언론노조 KBS 본부는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 박민 사장은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박 사장은 주요 간부들이 동석한 가운데 KBS 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을 거론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KBS 보도의 과오를 요약한 4대 키워드로 윤지호, 검언유착, 생태탕, 김만배 사건을 꼽았고 예. 익명 보도 자제, 팩트 체크 활성화를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대대적인 앵커 교체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자신이 전반적인 재점검을 지시했다라고 그간의 과정을 소개를 했고요. 예. 방만 경영 논란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의 강도 높은 인사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을 연결을 해서 KBS 내부 상황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장입니다. 예. 자, 이제 갑작스러운 인선에 어제부터 앵커가 사라진 프로그램도 있고 편성이 삭제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지금 KBS 내부도 술렁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 지금 KBS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한 지가요. 예. 오늘 이제 이틀째 됐는데 내부 분위기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요 프로그램과 뉴스 진행자 교체가 이제 주를 이으면서 이게 비상식적인 과정 그리고 위협적 요소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장의 제작진들의 분노가 지금 매우 높은 상태고요. 저희 그 언론노조 KBS 본부뿐만 아니라 사내 다른 노동조합
그리고 기자협회나 PD협회처럼 이 직능 단체에서도 잇따라서 이와 관련한 비판 성명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 지금 예. 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겠고요. TV에 나오고 있으니까. 예. 여기서 밀려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기 발령입니까?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지가. 집단적으로 이제 인사들이 좀 많이 낮거든요. 이제 직원들 인사 부분도 예. 부장급까지는 많이 낮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예요. 어떤 뭐 송신소라든지 저희 수신료국 같은 곳에 이렇게 대거 이제 과거 체제에서 간부를 했던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 본사에도 지금 인력 수요가 상당히 지금 뭐 부족한 열악한 상황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낸 곳이 이미 정원을 다 오버한 곳에 그 보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의 저 징계성 저 인사로밖에 저희 조합에서는 볼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당 노동행위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냥 일하고 있는 분을 또 송신소로 보내버렸다. 근데 그렇죠. 예. 예. 이번 또 인사개편 놀라운 게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를테면 이제 진행자가 교체한다는 건 자체가 일단은 KBS 9시 뉴스 앵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이제 시청자를 만난 분인데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정기 개편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왜 이렇게 속도를 냈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뭐 한 입사 20년 정도 됐는데 제 기억에 이런 MC 교체, 이런 개편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뉴스9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금요일 뉴스 광장 같은 경우가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하. 이게 당시 이제 박민 사장이 제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용산에서. 근데 이게 차기 보도국의 주요 보직자로 이른바 이제 그 우리 지라시라고 하죠. 그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사가 그 뉴스광장 담당 그 간부에게 다음 주 되면 이제 앵커가 교체될 텐데 인사 정도는 하고 내려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이제 말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앵커가 금요일 뉴스광장에서 마지막 이제 페어웰 그 인사를 드리고 근데 인사가 월요일 안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또 대체 인사가 들어가서 방송을 메우고 또 화요일부터 또 정규 인사가 나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위법적인 요소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제가 이런 것도 차곡차곡 모아서 법률 대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어떤 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민 사장 이분은 이제 그냥 오신 거고 근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단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인사청문 준비단이라는 것들이 꾸려져서 아마 그 사장 청문회를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박민 사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고요. 지금 방금 주신 그 질문이 똑같이 나왔고 본인은 본부장급 인사와 직속 부서 정도의 인사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본부장들한테 이 책임을 좀 미루는 그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사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지 않습니까? 그 의사결정권자가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판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럼 자기가 안 했으면 이런 위법적 요소들이 있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인사들 바로 잡으면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박 사장의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 이제 주진우 라이브 등 편향 방송 조치하겠다. 또 이제 KBS 최강 시사에 또 뭐 김규화 기자가 이제 어떤 청문회에서 이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들도 바로 이렇게 이제 MC 자리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KBS 내부에서 이제 이번 조치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제 PD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당황의 수준과 논란의 수준이 아니고요.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게 그 하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 사실 KBS 인사의 내정이라는 말도 있지도 않습니다. 인사라는 게 사실 뭐 1분 전에도 바뀌면 그게 바뀐 인사인 거지 내정이라는 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센터장 발령이 나기도 전에 결국은 이제 센터장으로 발령 난 자가 발령이 나기도 전에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진우 MC의 하차를 종용을 했단 말이죠. 제작진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니까 본인이 뭐 내가 내일이면 될 건데 사규 따라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운운한 것들은 방송법 4조를 전면 이거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방송법 4조에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그런 하차를 종용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위법적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방 상태입니다. 불방 상태. 불방이다. 이게 대체 방송이 지금 특집 형태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편성하거나 이제 폐지할 때 내부의 어떤 편성 제작 회의라는 걸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런 절차를 지금 전혀 거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무적 방송이 돼버린 거예요. 무적 방송.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법적 요소들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다 모아서 법률적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9시 뉴스 새 앵커 박정범 기자가 새 앵커가 됐는데 오프닝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노력하겠다라는 건데 이 입장이 KBS 기자들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공영방송 KBS의 메인 뉴스 앵커가 그 새로 바뀐 오프닝에서 한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미 이사회 뭐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났지만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박민 사장은 이게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이 오명을 이미 좀 덮어 써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정황들이 좀 많이 드러났고요. 그럼 가장 큰 정파성의 문제 아닙니까?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는 그 오명 자체가 그 정파성의 가장 핵심인데 그런 사장이 지금 이렇게 위법적인 상황들 막 편성 규약 방송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인사로 된 앵커가 그런 뭐 멘트를 이렇게 하겠다는 정파성을 운운할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매우 어제 메인 뉴스의 앵커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못된 짓 다 하는 언론 노조 그 좌파라 그랬나 아무튼 민주당의 천병 중에 천병이라고 들어가면 확 뜯어 고쳐 놓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는데 실제로 노조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조치가 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아직 노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나요? 저희가 그 노조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건 아마 잘 아실 테고요. 저희가 이제 산별노조인 언론노조 소속인데 거의 뭐 직원 절반 정도 이상의 이제 조합원들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달라진 점은요. 저는 박민 사장 어제 취임식 행사장에서 먼발치에서 첫 조를 했거든요. 여섯 대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박민 사장이 가는 곳곳에 저희 그 경비 인력들이 이제 인적 장벽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아예 접근 자체를 지금 이제 차단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직원이지만 직원들이 KBS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11월 30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 조치 일각에서는 또 이게 재추진하는 것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그 전부터 모든 언론 장악의 시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맞춰져 왔다고 규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전부터 진행됐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위법적 여지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위원회라고 명명 붙이고 그 가치를 부여한 그 자체가 이게 말 그대로 독임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법 자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두 방송 관련된 해체시키고 분리시키고 새롭게 뭔가를 미래지향적이고 이전 제시 같은 것들은 전혀 없이 저희는 그래서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좀 응당한 탄핵을 통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좀 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탄핵 추진해야 된다. 언론노조 차원에서는 향후에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노조 차원에서도요. 저희가 지금 아마 내일부터 또 국회 앞에서 아마 이제 조금 농성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3법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좀 행사하지 않고 이번에 좀 제대로 좀 법을 완성시켜 달라는 취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아마 그런 농성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었습니다. 자, KBS 지금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다라고 이제
KBS 사측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 교수님 현재까지 KBS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했어야 돼요 이거를.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그때 만약에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대통령도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때 바꿔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제가 볼 땐 대통령이 100% 거부권 행사할 것 같거든요. 방송사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검찰을 뭐 악마로 생각하잖아요. 이 보수층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검찰이 아니라 이 공영방송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 뭐 좌파 이렇게 이제 세계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볼 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뻔하죠.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방송 장악하고 그다음에 공정은 얼어 죽을 공정입니까? 그냥 아주 노골적인 편파로 이제 나가겠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고. 오히려 편파로 나가는 길일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업적을 남기려면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죠. 김 소장님. 뭐 박민 사장이 문화일보 논설위원 당시에 썼던 뭐 이 내용들 보면요. 끝까지 김정은에 매달리는 문해몽상. 이재명의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 창조적 파괴자 윤석열의 숙명 뭐 이런 글들을 써왔던 사람인데 그거랑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KBS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사람들 배치해놓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의 뜻이 뭔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장의 뜻에 맞춰서 공영방송을 농락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길일까요? 전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 방송인지 박민의 방송인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마무리 평론을 해주시죠. KBS 문제. 네, 관건은 이제 공영성이나 민주주의는 목적 이상으로 수단, 방법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절차적 명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뭐 사측이든 뭐 노동자 측이든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방법과 과정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 컬럼 제목이 굉장히 재밌네요. 창조적 파괴자. 이거 뭐 거의 아부성 아닙니까? 예, 자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